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사 안준입니다. 네, 기다리던 채권 시장 안정 조치가 나오긴 했습니다. 네. 오늘 사실 코스피 1%, 코스닥 2%면 꽤 괜찮은 정도의 반등인데 사실 좀 옆 나라 보면은 너무 불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중국 때문에 불안하죠. 예, 지금 중국 장난 아닙니다. 지금 항생이 지금 5% 이상 하락하고 있고 특히 HSCI 요거 기초자산으로 우리나라 ELS가 많이 발행이 되는데 이것도 오늘 6%대 중반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5,100포인트대예요. 네. 웬만한 거는 작년에 발행했으면 작년 이전에 발행했으면 거의 다 낙인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뭐 사실 시진핑 주석이 연임될 거 그리고 뭐 지배력 공고히 할 거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시장 파급력이 생각보다 너무 세네요. 왜 그러냐면은 상하이방이 완전하게 배제가 되면서 후추나 부총리 또는 총리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리커창의 뒤를 이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빗나가면서 완벽한 단일 체제, 그동안의 집단 지주 체제를 다 없애고 1인 독주 체제가 만들어졌고 일종의 이게 사회주의 계획 경제 상황으로 이제 완전히 돌아갔다.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도 지난 한 1년 동안에 2년 정도 됐죠. 알리바바 누구야 마윈 그때가 잠적설 2020년 11월 달 네.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그 공동부유 얘기 나오면서 민간 기업에 대한 옥죄는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 분위기는 훨씬 더 강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투자자들이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그래서 상하이 시장이라든가 홍콩 시장, 항생 시장 모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홍콩 완전한 투매. 지금 시장이 6% 빠지고 항생 테크는 8%대 지수요. 네. 종목이 아니고 지수가 그렇게 빠지고 있고 상하이도 2% 가까운 하락. 그다음에 선전 시장도 2%대 하락을 기록하면서 환도 안 좋죠. 네,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는 지금 1,44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서 우리는 한국은 지금 계속 원화 환율을 보면 엔화화 또는 위안화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강세로 가도 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하이 중국 위안화가 약세다 보니까 그 영향에 상당히 노출돼 있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가도 되는데 마음 편하게 못 가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되는 상황이죠. 네. 네, 오늘 참 한국 시장은 올랐는데 좀 불안합니다. 반등한 것도. 네, 오늘 업종별로는요. 비금속 광물 섹터가 3.2% 제일 많이 올랐는데 포스코 케미칼이 역시나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포스코 케미칼이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를 했습니다. 네, 원래 양극재 이런 소재주들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을 했는데 진짜 계속 서프라이즈가 지금 몇 분기 연속으로 좀 나오네요. 네. 근데 사실은 오늘 올라간 것 중에서 그쪽에서는 시멘트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서 장중에 우선주는 상한가도 가고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데 이유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성신양해 같은 종목은 그 네옴시티 테마로 엮였더라고요.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시멘트를 왜 네옴시티에서 써? 그 동네 근처에서 쓰지. 중국이 훨씬 가까운데. 그렇죠.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테마주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의료정밀 섹터에서도 ST 바이오센서가 오늘 4% 올랐는데 오늘 사실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업종 상승 의약품 섹터에서는 코로나 관련주들이 많았는데 화이자 백신이 가격 인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확진자 증가도 2만 명대 계속 높은 수치가 이어지고 있고 지금 실내 마스크 벗는 것도 생각보다 꽤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풍제약, SK 바이오사이언스, 일동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다 3에서 5%대씩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동안 참 지난주에 굉장히 우려가 컸던 건설주 그리고 증권주도 오늘은 좀 반등을 2%대 업종이 반등을 했습니다. 사실 주말에 나왔던 뉴스가 이 두 업종이 가장 큰 동아줄 역할을 한 거죠. 그렇죠. 오늘 특히나 이제 중소형 건설사가 지난주에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오늘 반등한 것도 일성건설, 태영건설, 동부건설 이런 중소형 건설사들이 좀 상승폭이 좀 컸고요. DLNC,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도 2에서 5%씩은 반등을 했고 여러 증권사에서 이제 밸류에이션 콜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싸긴 싸죠. 네, 싸긴 쌉니다. 네. 전기전자 섹터도 2.4% 정도 반등을 했는데 미국 시장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많이 오른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현대에너지솔루션, LG이노텍,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다 2% 이상씩은 어느 정도 반등을 했고요. 제일 많이 떨어졌던 거는 현대차
기아차 관련 자동차 회사들이었습니다. 현대 위아가 오늘 4.4% 하락을 했고요. 기아가 거의 4% 하락,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3% 수준의 하락세 보였는데 현대차가 3분기 컨센을 조금 하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를 장중에 했는데 그 이후부터 낙폭이 굉장히 커졌고요. 오늘 그 채권시장 안정화 조치 나오면서 국고채 금리가 뭐 3년물 기준으로는 20bp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주가 오늘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DB손보, 메리츠화재는 5%, 3%씩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채권 시장이 많이 안정이 된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4.4%대 5년물, 10년물 금리를 하고 있어서 조금 공간이 더 있을 것 같아요.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이. 네. 한국 10년물도 오늘 하루에 18bp 정도 떨어졌으니까 그래도 이 조치가 먹혀 들어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며칠 동안 이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빠져야 될 공간.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기준금리가 3.5에서 멈출 가능성이 가장 높고 많이 하면 3.75인데 연말 기준으로. 근데 이제 4.5 정도 수준의 10년물 금리가 과연 맞느냐. 경기에 대해서 우려도 있는데 그런 측면 보면 앞으로 공간이 조금 더 남은 것 같다. 그래서 지난주에 정말 정기예금 콜을 정말 직사게 해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기예금은 사실 상관없고 채권이 딱 맞죠. 근데 개인들이 이제 좀 접근하기 좀 애매해서 그 말씀 못 드렸는데 하여튼 이제 채권 장기물 매입이 좋은 시점이다. 아직도 여전히 그렇다. 라는 말씀 유지합니다. 네, 뭐 그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오늘 뭐 시장 안정 조치 그 국내에 있었던 이슈 말고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12월 연준의 금리 인상폭 조절 가능성을 좀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도 하락을 했고 시장도 반등했고 이것과 더불어서 정부에서도 50조 원 이상 되는 유동성 공급 발표를 했죠. 한국. 네, 기재부에서 일단 유동성 공급 50조 원 이상 알파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고요. 오늘부터 채권 안정 펀드로 회사채와 CP 매입 재개하겠다. 그리고 유동성 부족한 증권사에 3조 원 정도 유동성 공급책을 발표를 했는데 제한 펀드는 사실 매입 대상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AA- 이상, CPA 전단체 ABCP 같은 경우에는 A1 등급 이상을 매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A1은 사실 거의 최고 등급이잖아요. 네, 최고 등급 그리고 AA-도 뭐 완전 굉장히 등급 높은 쪽 위주로만 매입을 해서 좀 대상이 좀 한정적이고요. 실제 CP 등급 기준으로 A1 이상인 건설사가 삼성물산, 현대건설, DLES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안정펀드만으로는 실제 매입 효과가 크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 패키지를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주택보증공사나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각각 5조 원씩 PF 사업장에 요 보증을 지원하는 보완책 이런 것들로 이제 요 구멍들을 좀 메울 수 있는. 그래서 뭐 여기저기 여기 뭐 기재부 어디 이렇게 다 골고루 이렇게 대책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멀쩡한 애들은 멀쩡해지겠죠. 그죠? 일단 멀쩡한 애들은 그렇죠. 지금 멀쩡한 애들조차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한풀 꺾인 것 같은데 채권 시장 입장에는 이것도 모자라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모자르겠죠. 빨리 캐피털 콜을 해야 되는데 다 사달라 그럴 것 같아. 이 이상한 회사까지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서도 살기가 힘든 회사들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멀쩡한 회사들은 멀쩡하게 가자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하는 총재가 신용 경계감이 높아졌지만 거시 통화 정책의 전제 조건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 물가 수준 그리고 미국의 긴축 금지김에 따라서 위기가 또 재발할 가능성도 계속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니 바꾸지 않았는데 뭐가 바뀌냐? 하늘까지 꺾어라. 지금 이런 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금리가 낮진 않지만 그렇게 하긴 또 쉽진 않죠. 네.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 이 시장 안정펀드의 영향 이외의 영향도 뭐 있겠지만 요 영향도 좀 들어먹히고 있는 것 같은 게 제가 최근에 그 A1 그 전단체 기준으로 발행금리가 뭐 하루에 막 1%씩 그다음 또 90bp씩 막 올라가는 거 말씀드렸는데 내일 발행 예정인 미래에셋증권의 A1 등급 전단체가 6.7로 발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목요일날 말씀드렸던 게 금요일 발행 예정인 게 7.3까지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6.7이니까 조금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물론 기초자산의 차이도 있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금리가 안정화되는 모습은 보이고는 있습니다. 6.7도 낮은 건 아니죠. 네. 네. 그리고 현대차 이야기를 하면요. 일단 3분기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충당금 반영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네, 뭐 세타인지? 요거는 사실 예상을 다 하고 있었던 거고 네. 그때 충당금 발표한 다음 날 주가 반응이 없었거든요. 네. 예, 주가가 오히려 올랐잖아요. 근데 실제 충당금 반영된 실적을 보니까 예상보다도 좀 낮았습니다. 충당금 반영을 해서 1.6조 원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는데 1.55조 원 소폭 좀 하회를 했고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또 한 3%대 떨어졌고 전 분기 대비해서 한 48% 정도 떨어져서 뭐 전년 대비해서 떨어진 게 좀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매출액은 근데 컨센이 36조 원이었는데 37.7조 원 나와서 상회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도 30% 정도 늘어났고 충당금이 사실 제일 큰 우려인 것 같아요. 여기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발생하고 언제까지 발생할지도 좀 불확실해서 이게 계속 리스크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컨퍼런스 콜에서 보니까 3분기에 부품 수급이 좀 완화되면서 제네시스 같은 주력 제품 마진이 높은 차종이잖아요. 이 제품 판매가 좀 늘었고 4분기에도 반도체 수급이 계속 개선되면서 생산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출액은 계속 확대되겠죠. 네, 그렇죠. 매출액은 유지가 되겠죠. 매출액 정도는 유지가 되고 제네시스가 많이 팔리면 조금 더 나아지긴 하는데 이제 4분기 정도 되면 저거잖아요. 이제 대기 물량들이 이제 빠지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은 대기 물량 좀 있습니다. 있죠. 예. 근데 이제 대기 물량 끝을 볼 테니까. 근데 그 우려를 선반영할 테니까 그게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현대차 관련된 이슈가 일단 기아는 실적 발표를 내일 하거든요. 근데 오늘 기아도 뭐 충당금 반영은 비슷하겠지라는 생각으로 현대차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현대차가 3.3% 떨어졌는데 기아가 3.8% 실적 발표도 안 했는데 같이 때려 맞았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러시아 공장 요거 철수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현재 러시아 정부가 글로벌 기업들의 현지 자산 강제 몰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차 공장도 언론을 통해서 강제 매각 가능성이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말 기준으로 러시아 자산 규모가 2.62조 원, 굉장히 큽니다. 네. 네. 근데 작년도에 캐파가 23만 4천 대 정도를 러시아 공장에서 생산을 했는데 현재는 완전히 생산이 멈춘 상황이고요. 현대차가 철수한다면 뭐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아 부품사들도 당연히 따라서 철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단체로 좀 피해가 예상이 되고요. 이미 강제 매각이 진행 중인 르노 같은 업체는 캐파가 15만 대입니다. 닛산 같은 경우에는 캐파가 10만 대, 현대차가 23만 대니까 요거 한 절반 정도 되는 업체들이거든요. 네. 근데 얘네들도 지금 강제 매각이 진행이 된 상태인데 현대차도 이렇게 진행되면 아마 이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큰 손실을 반영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메리츠에서는 요 손실을 인식을 해야 될 텐데 이익 대비해서 손실 비중이 얼마나 크느냐를 봤을 때 가장 비중이 큰 건 현대위아다. 가장 적은 건 현대모비스와 한국타이어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위아가 4.4%나 좀 많이 빠졌던 거는 현대차 실적 영향도 있지만 이 러시아 자산 요거 강제 매각 우려도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쟁이 안 끝날 것 같으니까 러시아가 직접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러시아 정부에서 지금 강제 매각을 다른 기업들도 추진을 하고 있고 사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이익이 없을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깎아먹을 평판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다시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훨씬 더 힘이 들겠죠. 이렇게 한번 강제 매각을 진행을 하면.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 지금 당장의 뭐 전쟁 비용 대기가 조금 빠듯해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서 끝났다고 생각했던 전체주의적인 흐름들이 다시 나오면서 전체주의적인 리더십이 세상의 중심으로 다시 오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네요.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렇죠. 우리도 옛날에 뭐 저기 제 이모 그 신군부 하시는 분이 와서 기업들을 강제 공중분해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국제 블라블라 회사 이런 회사가 재계 서열 뭐 꽤 높았는데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주의적인 성향이 있으면 꼭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오늘 중국 시장의 폭락이 결국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이미 사실은 텐센트라든가 알리바바는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거 아니에요. 많이 받았죠. 이익 규모가 훼손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중국 마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장을 하면서 성장의 배분을 나누는 소위 말하는 이런 쪽은 이제 트리클 다운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서 성장은 유지하게 되되 뭐 예를 들어 세금을 많이 걷는다던가 뭐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없지만 지금 너는 너무 많이 벌었잖아. 너 때문에 얘네들 너무 가난하게 느껴져. 너는 이건 하지 말고 여긴 해.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농업 쪽이 워낙 부진하기 때문에 농업이나 이런 것들을 부흥을 시킨다. 그걸 부흥을 시켰을 때 나라 전체 GDP가 오를 수 있겠느냐라고
라는 걸 감안해 보면 성장은 상당히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계산이 나오잖아요. 톱밥이 네. 그렇게 굴러가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좌불안석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홍콩 증시 떨어진 거 이야기하면 이거 국내 증권사들의 ELS와 연계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일단 중국의 상무위원 7명 중에 4명이 모두 시진핑 측근으로 교체되면서 좀 지배력이 공고해졌고 기존의 뭐 공동부유 정책 이런 거 강화될 거 우려를 해서 HSCEI가 특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요거 네. 기초자산으로 ELS가 많이 발행이 됐는데 특히 녹인 ELS 요거 우려가 좀 급증하고 있습니다. ELS 공모 ELS 중에 녹인이 지금 5,500포인트 이상인 상품 비중이 26% 정도 됩니다. 여기 네. 금액으로는 2.8조 원. 그리고 녹인 배리어가 5,000에서 5,500포인트 사이에 있는 기업 상품이 30% 정도 비중, 3.2조 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네. 지금 그 HSCI 지수가 5,100 몇십 포인트 정도까지 네.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5,500 이상인 상품 요거는 이미 다 녹인 터치를 한 거고 네. 5,000에서 5,500 사이에 있는 거 이것도 아마 대부분 터치를 지금 했을 겁니다. 그러면 전체 비중의 56%가 다 5,000 이상인데 이 중에 거의 한 50% 정도는 터치했다고 보면 상당히 지금 요 관련된 투자자들이 네. 불안한 상태일 거고 야, 이거 관련 물량이 또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관련 물량도 나올 거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네. 네. 요거는 그 투자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조기 상환 기회를 놓치는 거 플러스 이제 녹인 배리어를 한번 터치한 이상 최종 마지막 만기 배리어 제일 낮은 배리어 고까지가 회복이 안 됐을 때 반토막 이상의 손실이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보통 60%나 65% 정도가 그렇죠. 회복이 돼야만 원금을 받는데 그까지 안 올라오면 빠진 만큼 손해죠. 네. 그래서 ELS가 참 평상시에는 너무 편안하고 반토막만 안 나면 뭐 안정적으로 한 7, 8% 주는 이런 상품이야라고 인식을 하지만 옛날에는 4, 5%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부정적이에요. 4, 5% 먹으려다가 가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가끔 생기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반토막 네.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네, 증권사 입장에서도 요거는 문제인 게 조기 상환되지 않고 이연되면 조기 상환 평소에 조기 상환됨으로써 이익을 많이 시현을 했는데 요게 평소 대비 감소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직접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변동성이 커지면 해지 관련된 이 비용도 증가할 수 있어서 해지 손익도 좀 악화될 우려가 있고요. 2분기에 증권업계 전체적으로 보면 2020년 이후 처음으로 ELS 관련으로 1,460억 정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네. 2분기에도 손실인데 3분기에도 좀 우려가 되긴 네. 합니다. 네. 네, 3분기에도 당연히 조기 상환액이 좀 2분기보다 더 감소하겠죠. 네. 주식이 많이 기초자산이 떨어졌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증권업종도 이 PF 관련된 신용 보강 우려도 있지만 ELS도 사실 ELS는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증권사의 비즈니스의 거의 모든 사업부가 괜찮은 사업부가 없습니다. 다 터지고 있습니다. 뭐 직접 투자하는 PI도 채권 네. 관련된 비중이 높죠. 네. 채권 보유하고 있는 것도 평가 가치가 떨어지죠. 위탁 매매수수로 지금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잖아요. 네. 그것도 몇 토막 이렇게 났죠. 와, 그렇죠. PF까지 지금 터지면 PF 난리 납니다. 네, PF도 안 좋고 그냥 작년 재작년에 벌어놨던 거 오롯이 뱉어낼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작년 재작년 수익을 잘 보존하고 있는 회사들은 어려운 고비 몇 개만 넘으면 다시 시작하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걸 잘 보관 못하는 애들은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액 1조 530억, 컨센이 8,380억이니까 25% 정도 상회를 했습니다. 네. 매출액 컨센이 25% 상회하면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영업이익도 818억 냈고요. 컨센 557억을 47%나 상회를 했습니다. 네, 이게 아마 좀 계속 추성치가 높아져 왔을 텐데 이것까지 이렇게 큰 폭으로 상회를 하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 큰 시총이 오늘 그래서 4% 또 추가로 올랐고요. 영업이익률로 보면 7.8%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1.6%포인트 또 증가했습니다.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계속되고 있고 그 기반은 당연히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판가 상승 거기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Q 해가지고 피크 동시 증가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가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을 계속하면 이런 서프라이즈가 뭐 4분기에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BM도 지난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잖아요. 네. 안 한 기업이 지금 대표적으로 LNF. LNF도 아직은 안 했지만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날 거다라는 기대감에 오늘은 4% 가까이 네. 올랐습니다. 오늘 뭐 저쪽 바이오 주식하고 이 2차 전지가 코스닥 상승 2%대를 만들어 주었죠. 네. 네. 아주 뭐 코스닥은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계속해서 좀 중국이 저렇게 폭락을 해버려 지수가 지금 보니까 시작할 때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대표 지수가 6% 빠졌고요. HSCI는 6.9%, 홍콩 항생테크는 9%.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시 어떡하냐. 조금 더 관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췌한 모습의 관시 한번 보시게 될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위로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연합인포맥스에서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